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입니다. 제가 정부가 바뀌기 전에는 토론을 하는 자세가 일관성이 있었거든요. 그냥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찌해야 하나 계속 항상 지금 요새 최근에 이제 고민이 드는데요. 그 실수요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제가 어떤 토론회에 가서 이제 실수요자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 원래가 파리 대책에서 실수요자 6천만 원이 기준이었거든요. 원래 연소득 6천만 원 그리고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은 7천만 원. 근데 그게 하도 실수요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7천만 원, 8천만 원 이제 정부가 금방 물러났어요. 근데 저는 정부가 그렇게 물러나지 않는 사인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간 소득이 6천만 원이면 우리나라 한 60% 정도 가구가 그렇거든요. 집이 없는, 그러니까 반이 넘는 사람들을 실수요자로 정부가 규정한 건데 그분이 실수요자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LTV, DTI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서울에 지금 중위주택 가격이 6억을 넘는다고 하니까 6억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실수요자는 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에서도 5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3억까지 대출을 받고 그러면 3억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될 때 이게 웬만한 사람이 가능한 거냐고요. 그런 측면에서 LTV, DTI의 그 부분이 실수요자에게 전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오히려 좀 문제는 파리 대책에서 정부가 저는 사실은 파리 대책을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이게 좀 의심인데 좀 그걸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좀 물러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사실 지금 언론이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매일 파리 대책에 관해서 거의 그러니까 기관총은 아니고 소총을 쏘듯이 계속 제가 보기에는 무슨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언론과 이쪽에서는 계속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물러나지 말고 좀 일관된 정책. 그러니까 정말 투기는 안 된다. 그 집을 우리가 빚을 내서 살 수밖에 없지만 박근혜 정부의 빚 내서 집을 사라는 건 정말 나쁜 정책이었죠. 그건 어떤 사인이었냐면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마련해 줄 테니 너희들 투기를 하라라는 그런 거였거든요. 투기를 하란 말은 못했지만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 파리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박근혜 정부 2014년 최경환 그 부총리 때 통과시킨 부동산 3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때 그 2014년 12월에 통과됐던 부동산 3법의 주요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였어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실질적으로 폐지된 거죠. 실질적으로 폐지되고 나니까 지금 강남의 분양가가 4천만 원, 5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의 실질적인 폐지였기 때문에 법을 조정하지 않고 행정적인 것으로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행히도 국회 통과 없이 그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파리 대책을 낼 때 정부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 국회 지금 굉장히 좀 야당과 여당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근데 문제는 정책의 무력화는 쉬운데 그 결과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박근혜 정부의 그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부채가 1,400조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더 놀라운 건 아까 진미훈 박사님께서 저축과 부채를 얘기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한국은행의 매우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원래 가계는 저축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2016년에 최초로 가계가 이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5조 7천억이 마이너스인 1975년에 한국은행이 통계를 낸 다음에 처음으로 가계가 이제 빚쟁이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박근혜 정부의 주택 정책을 이 결과를 우리 사회가 안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정책은 쉽게 이제 파리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3법 아마 잘 기억나실 텐데 부동산 3법을 무력화하는 거는 가능한데 그 지금 이미 벌어져 있는 일들은 어쩔 것이냐. 그 폭탄으로 다가와 있는 다주택자들. 다주택자보단 저는 투기 세력이 더 문제라고 했고 아마 정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투기 세력들이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올려놓은 이 집값들 이것들을 다음 세대들이 안고 갈 수 있는 건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파리 대책을 정권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밀고 가야 되는 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지금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 대책이라고 정부 정책이 써 있지 않고요. 그 자꾸 부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집이잖아요. 주택 정책이지 이걸 이렇게 불러서는 안 되고 그리고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토지실 국토부의 토지실에 다 부동산 무슨 과 부동산 무슨 과 이렇게 과 이름을 다 부동산을 붙여놨어요.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주택 대상은 주거고 주택이지 부동산은 시장에 맡기면 될 영역이에요. 그렇고 그런다는 측면에서 자꾸 부동산 측면에서 집을 접근해가는 것 자체가 매우 문제라는 지점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예전의 본능을 찾은 것 같은데요. 저도 좀 차분히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발제문을 보면서 좀 차분히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정부의 주택 정책은 실패였나? 제가 이걸 어디 가서 실패였나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 완전히 무슨 정말 돌팔매를 엄청 맞았는데요. 저는 부분적인 실패와 부분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라는 우리나라 소득과 지출에 관한 공식 통계가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때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라는 RIR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책 지표가 14.2로 시작해서 13.0 낮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낮은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반면에 이명박 정부 때는 희한하게 14.2로 똑같이 시작해서 이게 20.8로 끝났거든요. 이 평균적으로 국민이 주거비 부담이 20이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무현 정부의 주택 정책이 전반적으로 다 실패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럼 박근혜 정부의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3법 정말 강력한 대책이어서 지금과 같은 이런 주택가격 폭등이 일어났냐 하면 그건 아니고 정부의 사인이 중요한 거죠. 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주택 3법에 아까 분양가 상한제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었는데요. 부동산 3법 중에 하나가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 법이 계속 유예되어 왔고 최대로 1가구당 된 게 5,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무서워서 투기를 못하는 그런 건 아닌데 정부 정책에서 중요한 건 어떤 정책 방향을 제시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부동산 3법은 무서웠던 거죠. 정부가 너네 투기해도 돼라는 사인을 주었기 때문에 무서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발제문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박근혜 정책의 유산 1,400조나 되는 부채 그리고 가계를 빚쟁이로 만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상당히 문제고 근데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다소 조금 우려가 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파리 부동산 대책의 맨 앞에 보면 나오는 표가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단기간으로 봐서는 장기적인 정책을 끌고 가기 힘들죠. 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노무현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는 주택 가격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계를 남겼어요. 실거래가라는 걸 남겼고 사실 이걸로 하고 싶은 정책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원하는 건 뭐든 지금 투기자를 정말 잡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 주민등록번호 다 있거든요.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우리는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단기로 보지 말고 데이터도 좀 장기로 봐자. 제가 지금 제시한 데이터는 그래서 연간 데이터인데요. 연간 데이터를 좀 보면서 정책을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좀 시간 관계상 넘어가면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 파리 대책에 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소총을 쏴대고 있는 상황이고 정책이 실패할 거라는 걸 매우 희망적으로 예언하고 있죠. 계속 절대로 실패할 거라고 예견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40%의 서민들은 DTI, LTV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상황으로 사시고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다 관심도 없어요. 이건 사실 일부의 사람들의 관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주거 정책에 주거복지를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정책에 정부가 주택 정책, 주거 정책에 좀 초점을 두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정책의 일관성, 지금 파리 대책에서 나온 사인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주거 정책의 정상화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이 박근혜 정부에서 맨날 말로만 했거든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맨날 공급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죠. 말로만 하지 말고 실행을 좀 해 주십사 하라는 한 점. 그리고 주거급여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일부 도움은 되지만 주거급여의 대상자 확대, 보장 수준 확대. 그리고 주택의 품질 얘기가 오늘 많이 나왔는데 노후주택, 비가 새고 물이 새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적 책임을 좀 강화하는 방안 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정책 말고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 좀 더 큰 그림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모두를 포괄하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세입자들을 위한 강력한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의 대책이 필요하고 향후 이제 보완적으로 보유세 도입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또 다시 흥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